자,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명제를 준비했어. 지난 시간에 우리 집합 공부했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단어 명제를 준비했고 최대한 명제 단어를 우리가 압축을 해가지고 한 20분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명제의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은 명제의 정의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도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집합의 정의란? 그렇지. 대상이 명확한 모둠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불렀잖아. 자, 명제의 정의는 뭐냐면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해. 집합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명제는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더라. 정의라는 거는 참이나 뭐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어떤 예가 있을까? 뭐 이런 건 어떨까? 사과는 아니야, 이것보다 뭐가 좋지? 뭐 간단한 예부터 들어보자. 뭐 3은 6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그렇지? 당연히 6의 약수는 1, 3, 6이니까 3은 6의 약수이다? 맞겠지. 이렇게 참거짓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다. 명제가 안 되는 예도 한번 들어볼까? 뭐라 볼까? 과일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건 사과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 과일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사과다. 근데 이거는 명제겠어, 명제가 아니겠어? 그렇지, 당연히 명제가 아니겠지. 왜냐면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고 생각이 다를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명제라는 것은 참거짓이 명확해야 된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더라. 자, 두 번째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어. 조건이라고 뽑아봤는데 제목을. 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조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조건도 한번 정의를 해보고 가자.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미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지. x는 6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 근데 x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하면 x가 1이라고 생각하면 1은 6의 약수이다잖아. 그럼 참이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x가 5야. 그럼 5는 6의 약수인가? 아니잖아. 이렇게 어떤 미리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 자, 구분할 수 있겠죠? 명제와 조건. 명제는 참거짓이 명확한 거. 그 다음에 조건은 미리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다. 자, 세 번째 선생님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진리집합이라는 거야.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집합을 배웠잖아. 그래서 집합. 자, 이 명계 단원에서 배우는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앞에서 뭘 배웠냐면 조건을 배웠잖아. 선생님 조건이 뭐라고 그랬었어? 조건이? 그렇지. 미리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불렀는데 이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이 조건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진리집합은 진리집합이 뭐라고 그랬죠? 정리를 해보면 얘는 중요한 거니까 실은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이 진리집합을 만드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이 뒤에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감으로 판단하게 되면 많이 헷갈릴 때가 많거든. 근데 이때 우리가 진리집합을 이용하면 되게 참고지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오늘 수능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진리집합인 거지. 자, 진리집합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조건? 어떤 우리가 미지수에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문자의 값을 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건의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우리가 이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볼게. 이런 6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자, 6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이 있다 생각해봐. 여기에는 조건이 두 개가 있네. 6의 약수이면 이라는 조건과 8의 약수이다라는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조건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명제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조건 명제라고 불러. 그러니까 조건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명제를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쓴다면 첫 번째 조건 6의 약수이면 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소문자 P로 쓰고 8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소문자 Q로 쓰면 얘는 기호로, 우리가 수학은 기호로 쓰는 학문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6의 약수이면이 P고 8의 약수이다가 Q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조건 명제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라고 읽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읽는 거야. 자, 설명하고 처음 이제 간단한 조건 명제를 만들어 보고 이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진리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먼저 조건 P, 6의 약수면을 만족하는 미지수는 1, 2, 3, 6이잖아.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고, 조건 Q, 8의 약수이다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이제 이 기호로 표현할 때 매너가 뭐냐면 조건은 소문자로,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써주는 게 기호로 쓰는 매너다라는 거지. 명제를 나타낼 때. 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조건의 해를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부르더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조건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조건 명제라고 부르고, 각각의 조건 명제들의 진리집합들을 표시할 때 조건은 소문자로,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설명한 얘기인 거야.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연습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조건 명제가 우리 항상 이 단어에서 우리 친구들 항상 괴롭히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는 게 참 이게 헷갈리고 힘든 일인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조건 명제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가장 명확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그렇지, 여기서 내가 적어놓은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아직 잉크가 조금만 있으면 잉크가 나올 거야. 빨간색으로. 짜자자자자자자. 오, 거의 다 나왔어. 미리 준비해놨었어야 되는데 시간 아깝게. 다 나왔다. 자, 그렇지. 어떤 조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가장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은 진리집합을 갖고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 P면 Q이다는 참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겠지. 그러니까 직관적과 직관적으로 또 감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결국 언젠간 틀리게 된다고. 꼭 조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려면 좀 헷갈릴 때는 반드시 그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 P면 Q이다는
참이 되는 거고, 이 참을 어떤 조건 명제가 참임을 나타내는 기호는 화살표 2개에다가 화살표 짝대기 2개에다 화살표를 연결하면 이게 바로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뜻인 거고, 여기다 짝대기를 이렇게 딱 그으면 이거는 거짓이라는 뜻인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 이제 포함이 되면 이 명제는 참이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꼭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시간이 좀 되려나? 선생님 이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예를 만들어 볼게. 자, 뭐 이런 건 어떨까? 2보다 작은 소수는 6의 배수이다. 이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 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대부분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뭘 생각하냐면 2보다 작은 소수? 그런 게 어딨어.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잖아. 왜냐면 소수는 2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얘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도 있고, 뭐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 명제 파트는. 자, 진리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 있는 조건 2보다 작은 소수라는 거에 진리집합 해. 2보다 작은 소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인 거야. 그 다음에 6의 배수의 집합은 되게 많지. 뭐 6, 12, 18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많은 무한집합이잖아.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뭐라고 배웠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그렇지. 자,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막 선생님 뭐라 그러니? 그렇다면 이 명제는 바로 참이다 거짓이다? 그렇지. 이거 참이라는 거야. 절대 시험에 나오는 조금 너무나 명확한 걸 제외한 조금이라도 이상한 명제, 조건 명제의 참거짓 판별은 반드시 진리집합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진리집합 공부를 했고, 진리집합 사용 어떻게 하는지 한번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명제를 조작을 해보는 거야. 조건 명제를. 선생님이 이 앞에서 조건 명제가 조건 2개로 연결되어 있는 명제를 조건 명제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P면 Q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 명제를 조작을 한번 해보자. 조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랑 두 번째는 이제 대우야.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게 전 한자를 잘 모르는데 거스를 거꾸로 역자거든.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이 두 조건을 앞에 이게 두 조건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가정, 이거를 결론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P면 Q다의 역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두 조건을 바꾸는 것, 또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명제를 우리는 역 명제라고 부르는 거지. 즉 P면 Q다의 역은 거꾸로 Q이면 P다가 바로 이 명제, 원래 명제의 역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대우라는 것이 있어. 이미 한번 선행을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명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진리집합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우일 거야. 자, 대우라는 건 뭐냐면 역을 한 다음에 선생님 이 앞에서 부정이라는 걸 설명을 하지 않고 왔구나. 이런, 여기서 자, 부정을 한번 추가해보자. 자,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에서 부정문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 조건 P면이라는 어떤 이 조건에다가 P가 아니면이라는 뜻도 가진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부정인 거야. 요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면 이게 우리는 읽을 때 not P라고 읽고 의미하는 거는 P가 아니다 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영어의 not이랑 똑같아. 영어 부정문 만드는 거. 앞에다 not 물결 표시를 하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고 의미하는 거는 P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조건 명제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P가 아니면 이라는 뜻인 거지. 우리가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표시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not P의, 즉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그렇죠. P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일 테니까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이거 깜빡하고 왔네, 선생님이. 자, 어디 시간이 몇 분 남았나? 캠코더에. 어디 보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10분. 자, 10분 동안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네, 하나 더 만들지 뭐. 자, 자,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어떤 명제를 역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역을 만든 다음에 두 조건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까지 만들면 Q이면 P가 되잖아. 그런 다음에 두 조건 또는 가정과 결론을 다 부정해. 즉, not Q이면 not P다. 가정과 결론 두 조건을 서로 뒤집은 다음 역으로 만든 다음 각각 두 조건을 부정해라. 그게 바로 대우다. 이렇게 명제를 조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역과 대우가 이 대우가 왜 중요하냐? 이 대우가 왜 중요하냐? 자, 잘 봐. 이것도 역시 진리집합이랑 매 연관되어 있거든. 만약에 어떤 명제 P면 Q에다가 예를 들어서 두 줄로 표시했으니까 참이라는 뜻이겠지. 참이면 너의 진리집합이 너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포함된다는 뜻 아니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Q 안에 P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관계인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대우 역시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해보자고. not Q면 Q의 여집합이고 not P면 P의 여집합인 거지. 자, 잘 봐. P면 Q에다가 참이다. 즉 진리집합 P와 Q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P면 Q에다가 참인 거잖아. 근데 이 녀석 원래 Q의 여집합 이거 바뀌죠? 색깔 칠해볼까? Q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이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면 여기 이쪽 영역이잖아. 이쪽 영역. 누구한테 포함이 돼? 그렇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지. 자, 이 대우가 왜 중요하냐? 포함되니까 이거 두 개 참이겠네. not Q면 not P다가 참이겠어. 대우가 왜 중요하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라는 거야. 증명은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진리집합을 이용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더라.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확인해보면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이 항상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왜 중요하다?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을 같이 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채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알겠지? 지금 강의한 것 중 두 번째 중요한 거네. 첫 번째는 진리집합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대우더라. 그래서 대우는 어디 써먹냐? 선생님이 이번 강의는 함축된 기본 개념 강의라서 증명하는 방법은 대우 증명법은 생략을 하는데 이 대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야. 어떤 증명법에 있어서 간접 증명법의 한 축이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영역에서는 어떤 조건 명제가 두 개의 조건을 이루어진 조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애매할 때는 그거를 대우로 바꿔서 참 거짓을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세 번째.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에 세 번째로 중요한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를 구분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랑 아까 중반부터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조건 명제의 참 거짓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 자, P면 Q이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 명제가 있어. 근데 P면 Q이다는 참인 거야. P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다. 그 역은 거짓인 거지. 이런 관계. 이걸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너의 진리집합 라지 P, 너의 진리집합 라지 Q인데 이쪽이 가는 게 참이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지만 Q는 P의 부분집합이 아닌 이런 관계. 즉 빨간색이 잘 보려나 모르겠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관계일 때 어떤 명제가 조건 명제가 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자, 정리를 하면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P는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참이고 그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게 거짓이라면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집합이 바깥에 있는 집합에 안에 있으면 이 P에 속해 있으면 Q에 속해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려. 거꾸로 이 Q는 조건 Q는 반대로 그러니까 가는 것은 거짓이고 오는 것은 참인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으로 가는 이런 조건 명제는 우리는 Q는 반대로 P이기 위한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이거 시험 되게 시험에 되게 중요해. 선생님 책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막 덕지덕지 나올 거라고 명제에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가는 게 참이고 오는 게 거짓인 관계를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거꾸로 Q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는 게 거짓이고 오는 게 참일 때 우리는 이거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항상 주어 쪽이 중요해. 앞에 는으로 시작하는 이 앞에 있는 녀석이 기준이야. 다시 짧게 설명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갈 때 우리는 충분 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오는 조건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까지 보이나? 자, 어떤 명제 P랑 Q가 있는데 가는 것도 참이고 오는 것도 참인 명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바꾸게 되면 P도 Q의 부분집합이고 반대로 Q도 P의 부분집합임. 이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집합의 상등이라고 배웠잖아. 즉 진리집합을 생각하면 두 집합이 서로 뭐한? 똑같은 벤다이어그램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조건 P는 조건 P와 조건 Q는 서로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시간이 겨우 맞춘 것 같네. 이쪽 파트에서 참기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 캠코더 꺼질 때까지 이쪽 한번 더 설명을 할게. 자, 어떤 조건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라는 조건 명제가 있는데 자, 가는 게 참이고 오는 게 거짓이면 조건 P는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앞에 주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작은 거에서 벤다이어그램을 했을 때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벤다이어그램을 했을 때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가면 충분 조건. 거꾸로 Q 입장에서 보면 가는 건 거짓, 오는 게 참이잖아. Q 입장에서 봤을 때. 즉 가는 게 거짓이고 오는 게 참인 경우. 즉 진리집합 바꿨을 때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는 그걸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더라? 필요 조건이라 부르더라. 갈 때도 참, 올 때도 참인 조건을 우리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조금 급하게 서둘러 봤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여기까지 한번 그러니까 명제 정리해봤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한테 또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